네. 네네. 계속 수락하겠습니다. 입장하시면. 네. 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5년 제2차 김모임 학술 포럼 사회를 맡은 강선주입니다. 김모임 포럼은 국제한인간호재단 김모임 고문님의 기부금으로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의 후원을 통해 2016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의료기관 내 간호정책의 혁신적 실행 방안이라는 대주제 아래 간호정책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계신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진행됩니다. 정책적 비전뿐만이 아니라 구체적 실행 전략을 공유하며 간호계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포럼의 진행은 강사별 40분의 핵심 강의와 전체 토론을 하겠습니다. 다만 첫 번째 연자 특강은 특강에 이어 바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강을 들으시면서 자유롭게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먼저 이명하 회장님, 첫 번째 연자분이신 이명하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하 회장님께서는 제가 이제 간호관리학 교수로도 있었고 저희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학회 회장님도 하셨었는데 현재는 전북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시며 2021년 4월부터 제14대 대한간호정의 회장으로 간호계의 정치적 역량 강화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특히 회장으로서 국회 보좌관 과정, 간호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 간호정치인을 위한 출마자 선거 아카데미 등 간호사의 정치 참여 기반을 확장하고 간호정책 리더 양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도해 오셨습니다. 또한 오늘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전담 간호사제 도입과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간호사 업무 범위 정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이끄시는 등 간호정책 환경 개선에도 앞장서 계십니다. 오늘은 간호정의의 과거, 현재, 미래와 간호정책이라는 주제로 귀중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임영아 회장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특별히 제가 대한간호정의회 회장을 맡고 대한간호정의회를 소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우리 강선주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저는 이제 대한간호정의회를 이제 소개하고 대한간호정의회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소개했지만 잠깐 저는 지금 현재 이제 명예교수로 있고요. 전북대학교 오랫동안 있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이러한 저서와 또 행정 경험이 있고요. 오늘 저기 차례는 우리가 간호 전문직에서 간호에 대한 발전 과제와 전략을 좀 살펴보고 간호와 정치 또 그리고 대한간호정의회 활동을 과거와 또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간호 전문직의 이상과 발전 과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 번쯤 저는 여기서 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우리의 위상은 어디쯤에 있는가, 현재 위치는 어디쯤에 있는가에서부터요. 그래서, 간호 전문직에 여러 가지의 그런 그 기준이 있지만, 이제 제가 여러 학자들의 기준을 모아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건 쭉 보시면 알겠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간호사들이 정말 실무 현장에서도 또 이론을 근거 기반 간호를 수행하고 또 많은 대학원 석박사 과정들 학교에서도 연구를 해서 전문 지식을 쌓아가고 또 우리가 굉장히 교육의 전문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다양한 면허제도를 둬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고 윤리 강령은 발달했지만 이제 앞으로 현재 우리가 더 완벽한 확고한 그런 전문직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율성을 조금 더 높여야 되고,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전문직이라고 하려면 평생이나 장기간 동안 근무해야 되는데, 간호직의 가장 큰 문제,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너무 종사기간이 이제 저처럼 오랫동안 퇴직을 하고 퇴직을 한 이후에도 뭔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정말 신규 간호사가 입사를 했다가 또 못 견디고 다른 직업을 찾고 하는 너무 그 단기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가장 큰 이제 조금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간호직에 장기적으로 종사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우선 우리 많은 간호사들이 병원 현장에 있기 때문에 병원 현장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간호사들이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정말 뭐 쉴 틈도 없이 일한다, 밥도 못 먹는다. 그래서 그러는 업무의 그런 양과 그 업무의 그런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뭐 신규 간호사가 1년 이내에 이직하는 그런 그만두는 병원을 떠나는 신규 간호사가 약 45%쯤 해당되기 때문에 신규 간호사의 교육 체계가 개선돼야 되고 근본적으로는 또 간호사의 임금 수준과 처우가 개선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시골에 갈수록 더 많은 보수를 주잖아요. 근데 간호사들은 그런 시골에 있는 간호사들은 굉장히 의사들한테 월급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조금 주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점점 서울로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지방에 많은 간호대학을 세웠지만 서울 집중화 현상은 지금 피할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의사들은 더 많은 간호사를 뽑으면 간호대학을 많이 세워서 간호사를 뽑으면 더 저임금으로 간호사를 쓸 거라고 생각하지만 간호사들은 또 그렇지 않고 저는 임금 수준이 높고 처우가 괜찮은 대도시로 몰리는 그런 현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사는 어떤 섬에서 일하는 교사나 뭐 서울에서 있는 교사의 기본적인 급여가 비싸잖아요. 어,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간호사는 너무나 그런 처우나 이런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임금 수준이나 처우 개선이 정말 급선무해야 된다고. 그다음에 이제 교대 근무의 개선이 이제 삶의 질을 간호사에 이제 낮추고 간호사들의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여러 병원에서 모듈을 만들어서 하고 또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간호사의 근무 제도를 개선해서 선택 근무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제 많은 간호사들은 또 이런 교대 근무제 때문에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삶의 균형이 안 맞아서 또 여러 가지로 또 이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저는 이제 장기간 간호사가 근무하는 주요 개선 과제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의료 대란이 일어나면서 그 전에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진료 지원 업무를 법제화하는 문제가 지금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간호사들은 되게 문제의식은 굉장히 잘합니다. 문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개선해야 돼. 그렇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공론화장이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큰 목소리를 내고 이런 데는 과연 우리가 제대로 그런 전략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그런 개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을 다, 그러니까는 간호사 1인당 환자의 수라든지 뭐 처우 개선이라든지 예를 들면 신규 간호사의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 교대 근무제 이런 것들이 다 크게 근무 환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정책이 마련돼야 되고 이미 여러분들도 다 이제 그 김모임 포럼에 오실 정도면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현장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게 아젠다로 형성되고 그다음에 정책이 결정되고 또 이걸 정책 수립, 정책 형성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근데 이런 정책의 각각의 과정에 각각의 단계마다 뭐가 작동할까요? 뭐가 작동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간호사를 위한 법제화, 그런 법제화를 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각각의 우리가 문제가 의제까지 형성이 되고 또 그 의제가 선택돼서 국회에서 심하게 공론화되고 그것이 어떤 법안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이 땡땡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책 참여자의 힘과 권력 관계가 작동되기 때문에
이제 이 땡땡이라는 것은 정치가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즉, 우리 간호 전문직의 주요 발전 과정인 아까 간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이라든지 업무의 범위를 법제화해서 결국은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그런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그러면 이 간호사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은 어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자신의 정치에 대한 인식이나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간호와 정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겠지만, 정치가 우리한테 왜 중요한지, 간호사한테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정치라는 거, 정치적이라는 거는 너무 부정적으로 냉소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이제 학교에서 근무할 때, 뭐, 의과대학의 정치학과 교수. 근데 의과대학의 정치학과가 어디 있습니까? 뭐, 공대 정치학과 교수. 교수 중에서도 약간 정치적인 그런 활동이나 그런 뜻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뭔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인간 삶 속에서 정치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역사적으로 정치가 잘 이루어졌을 때 훨씬 더 안정된 생활을 영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공통체의 목표를 실현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인간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치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평하게 잘 사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뭐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의 필요성은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잘 살도록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갈등과 다툼을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럼 정치는 정치가만 하는 일일까요? 우리가 의료 조직 내에서도 굉장히 정치 활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무슨 뭐 일반 뭐 사회에서 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병동을 책임지고 있는 뭐 파트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본인이 정치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병동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우리가 간호국에서 얼마나 많은 자원이나 인력을 또 끌어올 수 있는가 이런 게 다를 거고요.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정치활동 사례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아파트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정치활동 사례, 또 대학원생들이 또 하는 여러 가지 뭐 교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뭐 대표로 역할을 할 때 이럴 때도 그런 것들은 다 정치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폭넓게. 근데 이제 정치 참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정치 참여는, 어, 어떤 지금 정부나 정치를 지지하거나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가 정치 참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 참여의 목적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요. 내가 어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야 되고, 또 우리의 이익을 또 평등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참여해야 돼. 이 두 가지가 가장 정치 참여에 중요하고, 앞으로 여러분과 이제 우리가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내서 간호사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가 권력으로부터 어떤 간호사가 평등한 보호를 받게 하려면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발전하고 그런 참여 과정을 통해서 또 자기 자신의 역량이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 참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것도 정치 참여 활동이지만 나는 투표를 매번 했기 때문에 정치 참여를 잘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치 참여 활동에는 그거 외에도 선거 캠페인에 활동하든가 선거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정치 참여이고 특히 정치인과 공직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 어떤 대면 접촉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뭐 문제나 이러이러한 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거나 관심을 가달라고 하는 거, 또 이메일이나 편지를 보내는 거, 그다음에 청원서를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정치 참여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치에 관련 정보와 이슈가 정치 참여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뭐 기사나 뉴스를 시청하는 거, 그다음에 정치적인 이슈 토론에 참여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정치 참여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시민단체 활동이나 어떤 대중 집회 또 이런 데 참석하는 거, 그다음에 뭐 사업하고 농성하고 이런 것도 정치 참여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우리 간호사들은 시민단체 활동에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가 궁금했고, 그런 데에 대해서 한번 이거 좀 연구해보고 탐구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우리 간호사들은 너무,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직업을 선택했는데, 너무 사람한테 질리는 그런 매번의 일상과 업무 속에서 그런 거기 때문에 시민날 참여 활동에 참여해서 뭔가 봉사를 하고 이런 거를 보라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는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간호사가 된 이후에는 그 봉사 활동에 많이 참여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누가 대학원생이 있으면 한번 논문 같은 거 써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정말 간호사들이 시민단체 활동에 나 그 봉사활동에 참여를 안 하는지, 이건 이제 제 직관이고 생각이니까 정말 그게 이제 근거 있는 자료 수집을 통해서 한번 밝혀봤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게 왜 그러는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간호사들이 다른 직종만큼 이렇게 중요한 정책 참여 일종이 시민단체 활동이나 또 이런 뭐 봉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정말 풀뿌리 정말 그 국민이나 대중 곁에 다가가는 간호사들이 정말 아래서부터 사랑받는 그런 이미지로 자리매김하려면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도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죠. 전 세브란스 병원 노조위원장이었고, 지금 간호사로서는 처음으로 재선,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출마해서 지금 성남시 중량구에서 다시 재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해주지를 않는다. 그래서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변화시키는 주체는 간호사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수진 의원은 이제 그 우리가 간호사가 굉장히 공천을 받기 쉽다고 얘기해요. 여성, 보건, 청년이 가장 이제 민주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제 뭐라 그럴까 그런 정치적인 영향 그 행사를 할 수 있는 또 귀중한 인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정당 활동도 좀 할 것을 좀 적극적으로 좀 권유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걸 하면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보고 또 곱지 않은 순수하지 않는 시각으로 보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학교 때 봉사활동을 가서 전혀 연고도 없는 안성시에서 여러 가지 의료 생활 협동조합을 이제 같은 원년 멤버로서 그런 사회적 기업을 영유하면서 이제 시장이 돼서 전국 최초로 고속도로 휴게소에다가 병원을 설립하는, 그러니까 간호사이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김보라 안성시장은 간호사로서의 그 시장도 처음으로 했고 두 번 재선 시장이기도 하지만 여성이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수상을 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보라 시장은 굉장히 여성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요. 또 상을 너무나 행정을 잘해서 온갖 상이라는 상은 다 타고 있습니다. 김보라 시장님.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간호사들은 과거에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소외계층이었지만 이제 이렇게 직접 뭔가 자기가 의견을 내고 그것이 이 정책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려운 소외계층이었지만 이분이 생각하는 더 문제는 간호사들은 전혀 정치에 관심이 없고 이걸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발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간호 현장의 문제를 정치와 연결시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우리가 컴플레인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좀 나서고 함께 일하는 경험을 쌓아가면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활동을 많이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거, 우리 간호사들이 굉장히 문제를 잘 인식을 하고 그 문제를 이렇게 토로하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서 의견을 내고 또 앞장서서 그거를 해결하는 그래 서로 또 응원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문화가 아직은 좀 성숙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이분은 이제 인천광역시의 그 간호부장까지 하시다가 이제 어, 이제, 지난, 한 3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그 인천광역시 시의원으로 됐는데요. 본인이 간호대학을 다닐 때는 몰랐는데 처음으로 사회복지학과 편입했을 때 사회복지는 정치다라는 교과서 문장을 받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간호는 정치다라는 걸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점점점 본인들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이 왜 저렇게 정치적인가, 활동할 때는 그랬는데, 이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적인 노력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이 굉장히 나아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급한 인간의 취급을 받는다는 그냥 플라톤의 말처럼 우리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도 좀 정당 활동을 학생 때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추천하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치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간호사로서 환자를 살리는 일만큼 이제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뭐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분이 이제 정치를 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이팅게일 상도 이제 드린 바가 있었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간호전문직의 발전 과제와 그 전략으로서 정치 활동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저희 대한간호정우회는 간호사 정치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간호사 정치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단체가 저희 대한간호정우회의 활동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배부한 자료가 있으니까 배부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간호정의의 설립 목적과 목적을 보면, 그 전에도 여러 정치인들에게 간호사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간호사를 위한 이런 법제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이제 정부나 정치인들한테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연세대학교 학장을 지내시고 이제 대한간호협회장도 지내신 이제 전산초 회장님께서 간호사 정치인을 우리가 직접 육성을 해서 그 간호사 정치인이 간호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정치 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자라고 해서 1991년에 대한간호협회 개의원 총회를 거쳐서 창립이 됐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대한간호협회 산하단체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간호정의회의 미션은 간호사 정치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간호정책을 개발을 해서 간호를 발전시키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자는 것이 대한간호정의회의 미션입니다. 대한간호정의회 조직도는 이렇게 생겼고요. 대한간호조직도 그다음에 번역지회가 있습니다. 이 번역지회에서 아직도 그러니까 퇴직을 하고 나서도 자기가 현직에서 물러나서도 아직도 우리가 후배들이 사는 간호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의 힘이 도움이 된다면 뭐 기꺼이 버티겠다라고 하시는 선배님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한 3년 전에 지방선거를 할 때 제가 너무 힘이 역부족이었는데 그때 정말 너무 헌신적으로 도와주셔서 제가 정말 감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간호정의회 연역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받으신 자료 6쪽에서 7쪽에 나와 있으니까 자세히 잠 안 오실 때 잘 읽어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서는 대한간호정의회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천주 교수님께서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가 간호사 정치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초점을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간호사들이 정치계에 입문하라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의식을 함양하고 정치 리더십을 함양하는 것은
대학생과 청년 간호사들한테 조금 더 저희가 관심과 초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호대학생들의 청년 리더십 아카데미고요. 여기는 이제 22년, 23년, 24년 때 했던 리더십 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30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왜 중요한지, 내 삶을 바꾸는데 왜 정치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지, 그다음에 간호사 직접 정치인과 만남을 통해서 저녁에 늦게까지도 만나서 소탈하게 얘기하고 어떻게 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됐는지, 간호사 정치인으로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본인의 활동상과 더불어서 정치적 비전을 얘기해줘서 굉장히 그 뭐랄까 정치에 대한 그 의식을 굉장히 달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대학생들의 진로와 비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진로와 비전에 대해서 쭉 합니다. 22년도에는 아산병원에 지금 현재 본부장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세브란스 병원, 작년에는 이제 삼성의료원에서 있고, 이번에는 이제 서울대학병원, 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지금 1박 2일 참가비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숙식과 식사도 다 해주고 이걸 무료로 해서 우리가 대학생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런 사람들이 네,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식을 보양시키도록 그런 이제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리더십을 함양하는 그런 교육이고요. 또 저희가 이제 활발하게 하는 것이 청년 간호사의 국회 보좌관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그런 제도나 법제화가 국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여러분이 아마 이정재가 나오는 드라마, 보좌관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 있으시죠?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그 보좌관의 땡땡하고 부제가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그런 그 보좌관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법과 제도를 바꾸는데 정말 그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런 걸 바꾸는으로써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호사들이 많은 이런 보좌관 과정을 거쳐서 입법기관의 어떤 활동을 알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런 보좌관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고, 최근에는 제가 살펴보니까 거의 국회의원 보좌관 하다가 바로 국회의원으로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보좌관들이 시의원, 도의원 거쳐서 국회의원으로 나오고 자기 그다음에 그런 기반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A에서 Z까지.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50 몇 명이 참석을 했고요. 여기에는 교수님이 직접 참여하신 사례도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내가 이런 프로그램이 좋다는 걸 말해야 되는데 본인이 이런 프로그램을 직접 한번 참여해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고 싶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고, 하여튼 고무적이어서 매년 열어달라고 해서 올해도 이거는 다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선지 교수님 그때 수료식 때 오셨죠? 그때 분위기 되게 좋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금 사진이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원하는 사람들은 각각의 그 보좌관 과정을 마치면,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의원실에 정당을 가리지 않고 연결해주는 그런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마자들은 저는 이제 내가 정말 과연 출마해도 될까? 나는 정말 지방선거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선거 전략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필승 선거 전략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선거 운동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선거 비용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연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약은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또는 정치 홍보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거 지난번에 22년도에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발굴하는 것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 출마한 그런 이제 예비 간호사 정치인들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고, 또 저희가 서포터즈도 파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간호사 가족 출마자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 출마자가 있으면 저희가 모르는 가족 출마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오랫동안 지금 현직의 간호사로 있으면 저희가 다 알고 거기 방문도 해주고 꽃도 보내드리고 그러는데, 오랫동안 간호사 활동을 안 하다가 출마한 사람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선거를 쭉 했던 거고, 저희가 거의 저희
저하고 저희 사무처장, 우리 부회장, 또 그다음에 또 각각 지회장님들이 거의 다 방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출마하신 분들을 그래서 응원해드리고 또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가족 당선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 출마자들한테 10만 원 이내에 화분 하나 보내드리는 것이 그렇게 큰 빛을 발휘합니다. 이 간호사 가족은 나중에 정말 무슨 간호사에 대한 현안 이슈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선자 의정비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당에서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 저기 중점을 두지는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직 이제 간호사 정치인들이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그런 세미나나 그런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제 간호 정책 개발입니다. 저희가 이제 간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나이팅게일 포럼이라는 것을 또 했고요. 그래서 국민건강 수호자로서 뭐 재난에 대한 뭐 역할, 뭐 간호사가 이제 지방 그 선거를 대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뭐 간호사가 정치합니다. 이런 의정 토론을 했고요. 오늘 이번에는 간호법 제정 이후 간호 리더십의 방향이라는 2025년도 2월 달에는 그런 걸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입법 발의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해서 직접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은 입법 발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원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남인순 의원이 이제 그 보건복지부 위원이고 지금 삼선 의원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보건법 법률안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많은 그런 준비한 세미나를 해서 직접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직접 방문 전담 인력의 공무원 채용 근거나 이런 비용 시설을 마련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정책 토론회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모든 그런 현안의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슈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회는 이런 간호계의 현안 문제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슈화해서 여러 가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 토론회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 21년도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와 함께한 그때는 코로나가 한창이었기 때문에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간호사가 변화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그런 많은 이제 그런 그 자료나 근거 있는 뭐 것을 각각의 각 정당의 대선 후보자들한테 다 전했고 각각 이때 대선에 출마한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은 다 캠프를 꾸리고 그 캠프 내에는 보건의료 특위가 있고 보건의료 특위 내에서도 이제 간호 정책을 전달받고 싶어 합니다. 이때는 이제 굉장히 자기가 또 국민과 표를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간호계의 요구도 굉장히 많이 큰 길을 가지고 들어주고 또 많이 잘 만나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저희가 어, 저 대통령 선거를 갑자기 앞두고 나서 5월 7일 날 여러분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좋아요. 주제가 환자 안전과 간호 인력 정책, 이제 적정 배치를 위한 정책 제안을 서울대 조성은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시고 간호사 진료 지원 업무 법제화에 대해서 굉장히 쟁점이 많잖아요. 그 주요 쟁점. 그래서 그 한림대학의 강경화 교수께서 이제 이런 법제화에 대한 주요 정점을 해주시고 초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간호법 시행에 거의 담고 있지 않아서 초고령화 사회 간호법 시행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이제 중앙대학의 장순남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십니다. 패널 토의도 병원간호사의 회장님, 그다음에 전문간호사협회 회장님, 그다음에 이분은 의사신데요. 흉부외과 의사십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석 저기 강북 삼성병원에 교수로 계시면서 이제 심혈관 흉부외과 학회 기획 홍보위원장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전담 간호사가 직접 현장에서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요즘은 이제 전문 간호사들의 우리가 의견도 많이 들어야 돼서 행동하는 간호사 그래서 이렇게 패널을 땄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모은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몇 가지 취합해서 그 대선 캠프에 보건의료 TV에 저희가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 제안 공모전은 간호사가 직접 현장의 문제를 정책 제안하고 우수 제안자에게 포상도 하고 또 토론회 연자로 초대하기도 하고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책 형성 과정은 이렇게
문제가 이슈화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정치가 작동돼야 되고 또 이게 의제까지 가는데도 굉장히 정치 활동이 많이 필요하고 또 대안으로 가는 데는 보도군도 많이 필요하고 이제 입법화가 되는 데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정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의원들을 만나서 우리 간호계가 이러이러한 현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대학 증원에 대한 문제점, 뭐 근무 개선 방안 있고 여기에 보면 이제 정원 조례 시행 기출안 이런 것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남시에 있는 간호직의 공무원이 자기가 승진을 하는데 일을 실제로 하고 있는데 그 부서로 승진하는 것은 간호직은 제한되어 있다라고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성남시 시장한테 계속해서 청원서를 냅니다. 그러면 처음 꼭 이렇게 그 입법 예고 의견서 이렇게 청원서를 내면 꼭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는 단체에서 이렇게 청원서를 내면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 차례 의견서를 내면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또 열어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서도 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의원들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간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앞으로 간호계의 방향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사도 연구 출판을 하고 있는데 간호정후회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정후회지 굉장히 이번에도 보면은 너무 좋아요. 간호법 25년대 보면 통과 이후에 우리의 상황은 앞으로 나아갈 길.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그 정책 세미나에서 했던 우리가 독일의 간호직역의 주요 내용 여기다 다시 실었고요. 진료 지원 업무 법제화, 그다음에 전문 간호사 제도로 간호 전문성 확대, 또 AI 시대의 간호 교육의 방향. 교수님들께서는 이런 자료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사의 리더십의 확장과 개발, 또 그다음에 이런 기후변화와 간호의 새로운 도전과 대응. 그래서 여기는 2004년도의 목차를 제가 잠깐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집과 이슈가 그 시대적인 그 특집과 이슈를 반영해서 하고 간호계 주요 소식, 그다음에 간호사 정치인들이 연간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학년 간호사들은 어떤 본인이 경험을 하고 있고 어떤 문제를 안고 있고 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소식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를 매월 발간을 하고요. 또 조사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치 입문 전략 안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신해서 간호사를 대신해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간호사 정치인들한테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됐는지, 특별히 간호사로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그러니까는 간호사로서 너의 간호사로서의 경력이 다른 의원들과 어떻게 차별화된 의정 활동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의안 발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제 마지막 미래의 간호사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간호사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이러이런 것을 미리 관심을 가지고 미리 이런 준비를 하고 이런 역량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아주 소중한 주옥 같은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앞으로 예비 그런 미래 간호사 정치인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전정도 의원의 그 사례를 그것이 알고 싶다. 그다음에 이제 간호사 후배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지 이런 거고요. 네, 사업은 제가 정리해봤고요. 여기는 이제 뭐 역대 회장과 여러분 브로셔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과 그다음에 현재 지금 페이지 14쪽에 보면 현재 국회의원 2명, 시장 1명, 광역의원 4분, 기초의원 18분, 총 23분의 간호사 정치인이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브로셔를 보시고 얼굴을 한 번씩 보고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대한간호정의회에 간호사 정치인 육성과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초점 간호사 정치인은 누굴까요? 저희가 국회의원 한 사람이 되면 굉장히 간호계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또 생각도 하고 또 그분들이 또 많은 간호계의 새로운 역사도 만들어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정부가 있고 더 많은 간호사들이 정치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의회 의원들을 육성하는 걸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고요. 지방의회나 이런 그 서울에 어떤 그 강남구, 뭐 서초구 이런 데는 구의회의 그
보건소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정말 간호사가 굉장히 똑똑하고 또 간호사 정치인이 똑똑한 시의원이 있을 때는요, 그 시장이요, 절대 간호조무사를 소장으로 임명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냥 시장님들이 알아서 그 간호사 시의원과 의논을 하고 또 좋은 방향을 모색하고 하는 그런 사례를 저는 실제적으로 열심히 또 봤습니다. 실제 이제 정치인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저희 대한간호정의회 활동이 어떻게 간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저희가 대한간호정의회를 간호의 날개라고 그렇게 이제 저희가 여기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방 그 의회 의원들을 육성하냐 하면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정하거나 개정한 그런 조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전부 뭐 보건의료인력의 지원 조례, 학교 보건교육의 진흥 조례, 응급처치 교육 지원 조례, 여기 제목만 저희가 다 써놨는데 전부 보면 그 간호사와 갈동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간호사의 역할 확대, 간호사의 업무 활동의 범위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는 거, 간호사의 배치와 채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다 여기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간호사의 역할과 영향력도 확대시키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도 개선하는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고, 그러면 우리가 중앙에서 내려와서 지방으로 다 가면 되지.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할 수 있지만, 요새 이제 지방정부가 굉장히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성동구의 필수 노동자 보호 조례를 성동구에서 만들었는데 1년 만에 정부로 전체 중앙정부로 다 확산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정치인이 주도한 보건의료 조례는 여러 지역과 전국으로 확산되고 또 이것이 간호에 대한 정책 수립과 법을 제정하는 데 굉장히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대한간호정의회 활동과 더불어서 간호의 발전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대한간호정의회는 간호사의 권익 향상과 간호 발전을 위해서 간호사 정치인 배출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정말 선배 간호사님의 염원과 지원을 밑거름 삼아서 지난 34년 동안 꾸준히 한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호사 정치인을 양성하고 간호 정책을 구현하는데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대한간호정의회에 큰 성원을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고 또 회원가입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연회원 만원인데는 아직 저희밖에는 없어요. 저희가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처음에 91년도에 대한간호정의회를 할 때 정말 그 당시로서 500만 원을 내주셔서 대의원에 가입해 주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용산에 사무실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해주신 선배님들 덕분에 우리가 간호사 정치인들을 양성하는 데 많은 씨앗을 뿌리고 또 물을 줄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의도로 저희 간호정의회가 간호사의 날개가 돼서 그 간호사들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고요. 저희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는 안 했는데요. 강선지 교수님 미래도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미래는 너무 이제 재정 자립도가 회비에만 의존해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을까 그런 방안을 조금 더 지금 저희가 그 선배님들의 의견, 또 자문단, 또 이사의 의견을 좀 듣고 어떻게 하면 재정 자립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지 우리가 미래 간호사 정치인들을 더 많이 육성하고 발굴하고 이제 그 지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과제고 고민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예, 회장님, 간호정의회 역사 활동 그리고 정책 과정 전반에 정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다음에 간호계가 어떻게 정치적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혹시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와 있지 않은데 우리 참여하신 분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만약에 지금 시간이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책 과정에서 가장 큰 어떤 그러니까 2021년 간호정의회 회장으로 취임하셔서 그동안 어떤 정치 그 활동, 특히 정책 과정에서 가장 큰 정치적 저항을 겪으셨던 사례는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경험을 한 가지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제가 제일 좀, 뭐랄까, 저도 그랬어요. 정의회 활동을 하기 전에는. 우리 간호사들은 너무 현장에서 자기 일만 성실하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네, 관심을 많이 안 가진 것이, 나도 그랬었는데, 참 우리 간호사는 현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지만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과 시야를 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간호사 정치인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이 예전에 비해서요, 제가 부회장을 했던 시절, 부회장을 3년 했는데 부회장을 했던 그 시절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은 그런 우리 간호사 정치인이나 간호계 인맥들이 그분들의 편협된 사고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하는데 우리 간호법 통과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끊임없이 이런 이제 토론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분들을 또 모시고 그분들을 또 이제 예를 들면 축사나 이런 걸 해주시면서 간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간호의 현안 이슈에 대해서도 하여튼, 뭔가, 이제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도 하시고, 그래서 또 저희가 하여튼 끊임없이, 간호사에 대한 관심, 간호계 현안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금 현재 정치인들과 만나서 대면하고,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조금씩 열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의사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의사들은 무조건 우리 증언을 많이 해서 간호사를 더 힘든 거 써야 된다. 그런데, 그런데 제가 또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어, 우리 의사들을 뺀 다른 의소 기사라든지 다른 직종들이 굉장히 간호사에 대해서 적대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은 수시로 자기의 밥그릇을 뺏어가려는 직종으로 생각을 하고, 적대적에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특강을 가면 꼭 부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우리 조직 내에서 간호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요구가 있는지, 어떤 힘든 게 있는지, 어떻게 함께 더불어서 하면 좋겠는지,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반대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대자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협조나 조력까지 가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좋은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당부드리거든요. 병원 내에서도 네, 그렇고 우리가 분야 내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네. 저희가 많은 다른 간호교 이외에 의사들 이외에 다른 직종과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우리 간호사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서로 얘기하고 열린 마음으로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시고 깊이 있는 강연을 해주신 이명화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오늘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은 그 나눔을 하지 못하셨지만 오늘 참여하신 분들 먼저 간호의 날개를 활짝, 대한간호정의회가 간호의 날개를 활짝 펼칠 수 있도록 회원으로 가입하여 월 1만 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특강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연자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네, 어, 김민영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영 교수님께서는 제주대학교 간호대학 학장과 한국전문간호사협회 부회장을 맡고 계시며 종양 전문 간호사로서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성과 연구, 간호 인력 및 교육에 대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해 오셨습니다. 또한 병원 간호사의 법제위원회 연구 영역인 간호사가 수행하는 진료 지원 업무의 적정 운영 방안 연구를 통해 전문 간호사 제도 내에서 진료 지원 인력을 통합, 일원화하자는 정책적 제안을 활발히 펼치고 계십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전문 간호사 제도 확립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해 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김민영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네. 네, 지금 잘 보입니다. 네네. 지금 소개받은 제주대학교 간호학과의 김민영입니다. 이명화 회장님께서 정치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작년, 재작년부터 그 내용이 너무 와닿고 있고요. 리더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종양 전문 간호사로 현장에서 실제 임상에서 근무를 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제주대학교에서 성인간호학으로 있지만, 원래 제 전공이 간호관리학입니다. 그래서, 임상, 그다음에 이제 관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 이런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전문 간호사 제도 확립 방안은 사실은 어,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조금 있는 부분이어서요. 아마 어떤 것들이 계속 좀 문제가 되어 왔었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파악이 아직 좀 안 되시는 분들도 좀 있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뭐 전문 간호사 관련해서 어디 가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분야별 간호사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전문 간호사라는 게 의료법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아시다시피 이 대형 병원에서 이제 뭐 그쪽에서 사실 레지던트가 부족하던 시절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조금 더 레지던트가 충분하고 인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두 개 병원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성과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2000년도에 의료법에 전문 간호사가 들어가고 기존의 분야별 간호사 4개에다가 2003년과 2006년에 걸쳐서 13개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전문 간호사협회 부회장인데 여기에 굳이 이거를 놓은 이유는요. 90년대 후반부터 전문 간호사가 시작이 됐고, 저도 서울대병원에서 전문 간호사로 근무했던 게 2000년, 2001년부터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법으로 전문 간호사가 정해졌지만,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뭐, 간호협회도 그렇고, 이 시험을 통해서 자격은 주어지지만, 아무도 사실 전문 간호사를 챙기지 않아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현장 전문 간호사들이 이제 우리의 것들을 스스로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예, 전문 간호사협회가 창립이 됐고요. 실제로 의료법의 전문 간호사 내용에 대해서 업무 범위가 지정이 된 거는 2018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더딘 상황이었고 이게 진행이 되다가 아시다시피 정보가 부족해지고, 예, 저도 지금 지방에 굉장히 오래 있는데, 지역 불균형이 너무 심하고, 예를 들면 외과 전문의 같은 경우가 지역 워낙에 적기도 하지만, 지방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결국은 인서울로 이동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제 대체 인력이 필요하니까 PA라는 게 2000년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PA에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고, 결국은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가 오버랩이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그레이존의 업무에 관련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이거를 딱히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작년에 의정사태에 의해서 전공의 파업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진료 지원 업무라는 게
처음으로 공식화가 된 상황입니다. 약간 예전 거부터 조금 파악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간호법이 생기기 전에 의료법상 간호와 관련돼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조산사, 간호사, 전문 간호사였습니다. 전문 간호사와 관련된 내용 중에 뭐 교육과정 자격도 있지만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었으나 이 업무 범위가 실제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범위가 없다 보니 생겼던 문제가 뭐냐면 18년도부터 이 업무 범위를 정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고, 이 2000년대 들어서 PA가 시작이 되면서 점점 이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대부분 이제 국립대병원들의 PA 현황을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PA의 그 숫자가 너무나 늘어나게 되니 결국은 우리나라에 없는 직종인 거예요. 없는 직종이니까 이제 위법 문제가 자꾸 대두가 돼서 보건복지부 장관들이 그 복지부 그 국정감사에서 항상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해서 피해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라는 안을 내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간호정책 TF에서도 연구를 했고 용역 연구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이제 의협, 전공의협의회, 의학회, 병원협회, 병원간호사애들이 모여서 비공식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을 했지만 아시다시피 이 합의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2020년 원래 이 2018년에 업무 범위에 관련된 그 내용들이 공포가 되면 20년 3월 27일에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 협의체 운영이 그러니까 원활하게 되지 않고 더군다나 코로나가 생기면서 직역 간 논의가 지연이 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20년 3월에 하위법령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되면서 이제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라는 걸 만들어서 전문 간호사 제도를 어떻게 활성화를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동안에 저 업무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 동안에 의료법 위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28년도, 19년도에 들어서면서 PA가 이제 추천을 하는 거, 특히 이제 병의학 주도로 해서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판결이 나온 골수검사, 그다음에 간호사들이 하는 심장 초음파, 슈처, 체스트 튜브 리무벌, 그다음에 수술 보조. 사실은 이제 외과 파트에서는 요것 때문에 PA들이 처음 시작이 됐죠. 그다음에 항암제 대리 처방, 신생아실에서 중심 전문가 삽입하는 등등등에 대한 병의학 고발이 이어졌고 민간 보험사에서도 PA 고발을 시작을 했고요. 23년에 소아청소년과에서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23년 6월에 대한간호협회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불법 의료 행위를 강요당한 거에 대해서 그 간호협회에다가 고발을 해라 그래서 그걸 다 받아서 81개 의료기관을 고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이후에 어떻게 그 마무리가 되었는지는 저희 아직 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 간호사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인력인데 과연 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게 맞는가라고 했을 때 기존의 마취 전문 간호사의 마취 업무에서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뭐 밑에 보시면 행정소송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결국은 어쨌든 간호사는 자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문 간호사 자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건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다라는 취지로 무면허 의료 행위 최종심이 났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전문 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 이제 22년 4월이 돼서야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시면 13개 분야에 대해서 가나다라 4개의 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의사나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그다음에 협력과 조정, 전문성 향상, 기타 필요한 업무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모두 다 가졌던 의문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업무를 실제로 임상에서 할 수 있느냐예요. 예. 그런데 이게 여전히 모호하다는 겁니다. 이러던 와중에 이제 의정 사태로 인한 공백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24년 2월에 의료계 집단 행동 관련해서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을 했고요. 각 병원에서는 기존에 이제 피해가 워낙에 많이 있었으니까
있었으니까 그 PA들을 동원해서 그걸 다 메꿨고, 그래서 실제로 뭐 거의 주말도 없이 제 제자 같은 경우도 한 2, 3주 동안을 주말도 없이 하루에 12시간, 16시간으로 다 커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피해들 발령이 났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부가 좀 해결을 하고자 3월에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딱 한다고 했더니 임상 쪽에서 나왔던 얘기가 기존에 저렇게 의료법 위반으로 계속 고소 고발이 된 상황에서 그러면 이게 업무 관련 시범 사업에 의해서 간호사를 새로 그 업무를 했을 때 과연 법적으로 보호를 해줄 거냐? 어느 업무까지를 우리가 해도 되냐라는 내용들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보완 사항으로 이 진료 전 업무 범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숙련도와 자격으로 구분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을 했고요. 그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지금 문진, 예진 뭐 이런 건 전문 간호사, 가칭 전담 간호사, 일반 간호사 모두 다 해도 된다. 근데 뭐 예를 들면 골수천자 같은 거는 전문 간호사만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정부 주도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시켜 준 겁니다. 이게 굉장히 공식화가 됐었고 여러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 각 병원에서 업무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라. 그리고 이건 시범 사업이니까 법적으로 다 커버를 해줄 거다. 그런데 의료기관이 만약에 그런 그 부서장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런 업무를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는 의료기관장의 책임이다.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인력들의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거냐라는 문제가 계속 있어서 이제 간호협회에서 교육을 계속해서 이제 이 전담 간호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 간호사의 의료 행위에 대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앞서서 보셨듯이 이 골수 채취를 한 그 보메로 바이옵시를 전문 간호사가 했을 때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23년에 2심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 심리를 남겨놓고 있었고 이게 과연 전문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아닌지에 대한 굉장히 쟁점이 됐는데 앞서서 보신 여러 가지 그 고발 당하고 마취 전문 간호사의 판례와 다르게 요 2심하고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에 업무 범위에 대해서 정부가 어쨌든 내놨습니다. 내놓은 상태였고 그리고 특히 이 직전에 보셨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에서 골수천자는 전문 간호사는 해도 된다라고 명확한 지침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 저희가 좀 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대법원이 사실 공개 변론을 별로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법원이 생긴 이래로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는 거나 뭐 그럴 때만 공개 변론을 하는데 이게 지금 대법원 사상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공개 변론을 했고요. 원래 2시간 예상이었는데 2시간 40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이 공개 변론의 결과가 일단 무죄로 됐습니다. 전문 간호사가 해도 된다고 나왔는데 이 내용을 조금 보시면 보통의 이제 판결들은 의사 대 간호사, 뭐 의사 대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대 간호사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직종 간의 이견이 있을 때 가는데 이 공개 변론에서 나왔던 이제 여러 그 와서 진술을 하셨던 여러분들은 이게 직종 간 이견이 아니라 의사 간의 이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마톨로지 교수님과 그다음에 본인이 내과 전문의인데 류케미아 환자분으로 실제로 본메로 바이옵시를 전문 간호사가 했던 그런 분들이 나와서 이거는 충분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셨고 이 내과 영역 이외에 탁과, 소아과나 이런 분들은 이건 안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의사 간의 이견이 있었던 사안이어서 대법원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무죄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간호법의 그러니까 PA 간호사라는 게 없고, 아직도 기사에서는 계속 PA 간호사라는 명칭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정정보도 요청을 하는데요. 이제 가칭 전담 간호사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나가면서, 이게 과연 이 전문 간호사는 법적으로 돼 있고, 이게 간호법이 되면서 다 넘어오면서 12조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3조의 전문 간호사의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게 넘어온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14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 경력 및 교육 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자도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이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이제 아직 이게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최근에 이슈들이 계속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계속 처벌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호법에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이건 거부한 거에 대해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게 간호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진료지원 간호사를 어떻게 할 건지가 지금 굉장히 이슈인데 이 4월 10일 날 병원협회에서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크게 두 가지 섹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도화를 시키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기조 발표를 하셨던 분이 지방에 있는 피부과 전문의세요. 이제 본인이 PA랑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셔서 PA 선생님들은 우리 레지던트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이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결국은 전문의들의 의견은 의사가 하는 거에 대해서 크리티컬 싱킹으로 간호사가 같이 가야 되니까 임상적 사고를 의사 중심의 교육 체계에서 심어줘야 된다. 그리고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는 난이도가 낮고 그다음에 뭐 다빈도 업무 중심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건 병원 주체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전문 간호사 얘기를 이제 계속 하니까 전문 간호사는 향후의 문제다. 일단 우리는 PA를 양성을 해야 되겠다. 왜 석사 과정을 해야 되는지도 의문이다. 그다음 또 하나 나온 얘기가 이 전문 간호사협회 최수정 회장님이 이게 중간 수준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향후 장기적으로는 전문 간호사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 전문 간호사를 운영하는 대학들에 이미 저희가 교육 체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문의 쪽에서는 간호대학에서 과연 이렇게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시킬 수 있냐? 간호대학이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것인가? 안 된다. 이건 병원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뭐 국립대의 각종 그 지방에도 센터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떤 시기든 진료 지원 업무의 안정성이 최우선이고 현재 시범 사업을 기반한 아까 그 항목들에 대한 사례를 점검 중이고 전문 간호사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또 다른 입법이 필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교육 과정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교육이 되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데 현장의 수용성을 검토 중이고 만약에 이게 조금 애매하다고 하면 인증 지정 절차는 3년 유예가 가능하니 충분히 검토하겠다. 이런 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서 이 전문의가 병원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에서 이제 지금의 전문 간호사 교육 과정에서도 전문의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육에 인볼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간협 쪽에서는 최적의 교육을 위해서 협업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섹션에서는 사실은 병원협회 쪽에서는 어쨌든 진료 지원 인력이 다 필요하다라는 거였고, 의협 쪽에서는 이제 개원이 중심이잖아요. 안 된다. 뭐 이런 게 또 좀 부딪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관우 회장님이 하셨던 게 전문의들이 계속 PA를 붙잡고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레지던트들이 본인들이 충분히 교육을 못 받았다는 것들이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러면 PA들도 교육을 할 수 있냐? 이제 이런 질문을 좀 했습니다. 근데 뭐 전문 간호사에 대해서는 어나더 월드 뭐 천상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뭐 거의 이 약간 그 논의의 장으로 올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국회에서 대한간호협회 주재로 해서 간호법 하위 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도 동시에 열렸습니다. 동시에 열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복지부에서 전담 업무를 검토 중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한 54개 정도가 수행 가능한 업무다라고 이 보건복지부의 박혜린 간호정책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자격 기준, 교육 시간 뭐 이런 거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54개가 아니라 지금 30개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 간호사는 기존의 의료법을 그대로 이관하기 때문에 크게 쟁점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간호협회에서 김정미 위원
원장님께서 대한간호협회에서 전담간호사 운영안을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전담간호사 운영안을 18개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18개로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이 교육과 실습기간 지정심사는 간협에서 하겠다. 교육 시간은 각 분야별로 400시간을 하겠다. 현장 실습 200시간이고요. 자격을 이제 민간 자격을 발급을 하는 거죠. 간협에서 발급을 하고 3년마다 갱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환자인데 소아를 봐야 되는 사람이면 분야원의 자격만 있으면 소아를 못 보겠죠. 소아청소년 전담간호 자격을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안이 처음에 나왔을 때 조금 여파가 컸고요. 그러면 실제로 임상에서 일하는 간호사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저 분야 자격을 여러 개 중복해서 따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현장에 수용성이 있는 건지에 대한 이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급하게 이 하위 법령 18개에 대해서 임상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된 건지 일단 모르고 있다는 대답이 너무 많았고요. 현장 적용성이 떨어지고 미국에서도 단순화시키고 있고 우리나라도 전문 간호사를 13개 분야 통합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분야를 세분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을 때 어떤 주체들이 진료 지원 업무를 하는 게 적절한지 그리고 이 간호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정책을 좀 제시를 해달라라는 성명서가 나갔었고요. 이 성명서가 나가고 나서 바로 직후에 이제 대한간호협회도 반박 성명이 나왔습니다. 이 이후로 지금 뭐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추가적인 성명서들이 지금 여러 간호단체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 50여 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개 정도로 계속 줄여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단순 업무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고요. 차라리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에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추론 능력이 필요한 업무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분야 통합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전문 간호사 제도로의 통합 운영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업무 범위의 설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의정 사태로 인해서 전공의 파업이 되면서 정부에서 의료개혁 추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 네 가지의 이슈를 가지고 쭉 추진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을 하면 레지던트나 인턴들한테 기존의 업무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전문의 를 서포트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정책을 가지고 그 뒤에 나온 게 팀 기반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팀에는 다양한 직종이 들어가는데 상급 종합에서 특히 중증 환자가 몰려있는 부분에서는 이 전공의 수련 환경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전문의와 진료 지원 간호사의 팀 진료로 업무를 재설계하겠다라고 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9년에 국내 전문의를 대상으로 FGI를 시행했던 게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협력 모델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협력 모델은 단순히 어떤 테크니컬한 뭐 슈처를 한다든지 드레싱을 한다든지 이런 단순 업무를 수행할 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케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면 무의미하다. 그래서 전문 간호사가 팀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전문의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말씀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아시잖아요. 저희가 암 환자면 노인 암 환자가 케모를 받다가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ICU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럼 나는 중환자 전문 간호사를 고용해야 되냐, 종양 전문 간호사를 고용해야 되냐, 노인 간호사를 고용해야 되냐. 그게 굉장히 자기네들은 헛갈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요구들이 실제로 필드에서 있었고요. 실제로 전문 간호사 분야 통합 요구는 2015년부터 계속 돼 왔었습니다. 간평원의 연구 결과로도 나왔고요. 2018년에 간협의 연구 결과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한 연구는 병원 간호사의 영역 연구했는데, 기본적으로 기존의 13개 분야의 교육 유사성을 교육 챕터를 다 비교를 해보니까 7개 정도로 묶일 수가 있고요. 직무 기반으로 했을 때 4개 정도로 묶일 수가 있었고, 이 FGI 그룹에서 전문의 그룹하고 전문 간호사와 다 모아갖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했을 때는 임상과 비임상으로만 구분해도 되겠다라는 결과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도 간협에서 전문 간호사 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급성기, 만성기, 특수전문 이렇게 세 분야 정도로 나눴었고요.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직무와 역할이 명확해야 되고 공통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이게 통합이 돼야 되고 병원뿐만이 아니라 재택도 커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대한간호협회 정책국에서도 이 전문간호사 제도 개선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감염관리, 마취, 정신 분야를 제외한 10개는 통합을 전제로 해서 이 의견을 달라라는 실제 공식적인 설문이 돌았었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올 초에 한국 전문간호사 교육협의 학술 세미나에서 전문간호사 통합 분야의 교육안이 나왔는데요. 제가 알기로 이게 간협에서 시행한 용역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박진희 교육이사님께서도 발표를 하실 때 전문간호사를 통합안과 마취 감염관리 정신산업 이렇게 통합을 시켜놓은 안을 가지고 간협의 용역을 실제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교육안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역량은 임상 전문성부터 정보 활용 능력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고 코어 커리큘럼을 학점을 공통 교과목을 증가를 시키고 정책이나 리더십 관련된 확대를 하고 교육과 상담에 대한 교과목 확대를 해서 결국은 추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걸로 해야 되고 전체 학점이나 이런 건 현행과 동일하게 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용역 연구 결과를 100%다 발표는 안 하셨지만 그렇게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날 간평원에서도 분야 통합을 고려를 해서 2023년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에 실습 협강 기간 같은 것도 다 분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해서는 평가원 차원에서는 논의가 보류된 상황인데 마지막에 논의한 거는 임상 분야와 지역사회 분야 쪽으로 좀 논의를 했다라고 하셨고요. 여기는 이제 평가원이니까 이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평가 요구도 뭐 아시겠지만 학부에 계신 분 많으셨으면 이것까지 인증이 도입되면 정말 간호학과 교수의 삶의 질은 너무너무 안 좋아질 게 자명한데 뭐 이런 것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간협에서 용역 연구도 했고 전문간호사 제도 개선위원회도 있고 뭐 이런데 간호협회의 공식 입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설문은 통합을 전제로 했지만 그런데 이게 실제 임상에서 전문간호사가 계속 발전적으로 나가려면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말씀하셨던 강건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여러 가지 그것 중에 제가 이제 24년도에 진료 지원 인력의 확대된 업무 수행을 위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진료 지원 업무가 저렇게 문제가 되고, 근데 간호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됐는데, 저거를 누가 교육을 하냐, 누가 할 수 있냐, 퀄리티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가 이제 제시한 모델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 둘이 정한 건 아니고, 그 각 기관장 분들의, 그 간호부서장 분들의 의견을 다 취합하고 해서 낸 안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 간호사와 RN이 있는데 이 중간에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 뭐 PA, 전담, 코디네이터 뭐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 진료 지원 그 인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인력이 있는 상황인데 의료법으로 명시된 건 전문 간호사와 간호사 두 직종이니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전문 간호사와 RN으로 가는 거다. 그런데 요 진료 지원 인력들이 하고 있는 업무들을 재배치를 한다면 전문 간호사가 해왔던 업무의 영역이 좀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요 분들이 했던 업무를 RN으로 흡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업무의 난이도로 봤을 때 약간 반복적이고 단순화되고 이 병원 내에서의 어떤 그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은 병원 내에서 OJT를 통해서 RN의 업무로 흡수를 하면 된다. 그런데 임상적 추론이 필요하거나 조금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해서 사실은 이 업무들 중에 일부는 이제 레지던트 3, 4년차, 5년차의 업무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업무들은 전문 간호사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전문 간호사 자격이 있다면 지금 현재 전문 간호사 자격이 있지만 일부 병원에서 명칭이 PA거나 전담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문 간호사로 그대로 명칭을 바꿔주면 된다. 그리고 전문 간호사 자격이 없다면 저희가 전문 간호사 자격이 처음 시작했을 때 일반 석사를 가진 분들한테 특례 자격으로 시험 자격을 줬었습니다. 그것처럼 이미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전문 간호사 자격 시험을 볼 수 있는 특례를 열어주면 된다. 기존의 사례가 있으니. 그런데 만약에
일반 석사 학위 이상이 없다면 이제 경력에서 레지던트 5년 차의 업무를 하는 거니까 토탈 경력이 9년 이상이거나 아니면 이 진료 지원 업무, 그러니까 이 기존의 PA나 전담 뭐 이런 명칭을 가지고 그 업무를 했던 경험이 4년 이상이 되면 전문 간호사 자격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겠다. 근데 만약에 이 경력이 안 된다면 이건 전문 간호사 교육 과정으로 들어와서 전문 간호사 자격을 취득을 하고 전문 간호사로서 이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라는 게 이제 이 모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진료 지원 업무는 가장 문제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전담 간호사라고 해서 과연 그걸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전문 간호사까지도 실형이 나오는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수행하는 주체에 대한 보호도 정말 많이 해줘야 될 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전공의협의 박단 인정이 며칠 전에 인터뷰를 했을 때 진료 지원 자격은 전문 간호사로 한정해야 된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약간 다른 건 진료 지원 업무는 굉장히 제한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 업무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해서 그래서 단순 업무라도 의사가 해야 되는 업무는 우리가 꼭 해야 되고 아닌 업무는 간호사에게 넘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업무 범위에 대한 의견이 이제 의사들 사이에서도 다르고 조금 다른데요. 사실은 이 업무 범위가 우리나라처럼 의료 인력 수급이 불균형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전문 간호사나 PA를 활용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당연히 역할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업무 범위 확대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인정을 해준 건데요. 결국은 이 업무 범위가 변경되는데 확대되는 변경으로 갈 때는 환자 안전이 가장 첫 번째 기초가 돼야 되죠. 그래서 교육과 훈련과 면허와 자격과 각종 어떤 것들에 대한 검토가 굉장히 치밀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18개 분야를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일부 분들은 아니 니네가 그 업무를 할 수 있어부터 시작해서 누가 준다고 해?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20년도에는 상급종합병원 한 군데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병원이고요. 이 전문 간호사 처음 시작했던 병원이고 23년도에는 41개 전국의 의료기관의 전문의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항목이 약간 다른 이유는 20년도에는 업무 범위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전문 간호사. 그런데 저희가 연구를 시작할 때는 이게 최종안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해서 실제로 전문의 그룹에서 위임 의향이 있냐, 전문 간호사에게. 그다음에 이 최행자 선생님 연구에서는 교수 전임이 수련이 분류를 해서 요 내용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보시면 대부분의 업무에 대한 업무 위임 의향이 명확합니다. 의사들은 전문 간호사에게 넘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인투베이션, 본메로우 바이옵시 같은 거 보시면요. 요게 이제 앞에 제일 그 연한 블루가 이제 전국 단위 연구인데 그거에 비해서 3급 종합에 특히 레지던트의 업무 위임 의향이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전공의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과 실제로 필드에서 일을 하는 분들의 업무위임 의향도 다르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간호사 제도가 굉장히 잘 돌아갔던 병원에서는 전문간호사에 대한 위임 의향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런 업무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23년도에 했던 건 표준 업무 기술서가 좀 나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4개로 가나다라로 해놨어요. 그런데 무슨 업무를 정말로 할 수 있는 건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전문 간호사는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는 별도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에서 제시한 업무와 그다음에 예전에 있었던 거를 다 검토를 해서 전문 간호사 업무를 13개 태스크와 76개 업무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3개의 업무로 분리를 하면서 이 전문 간호사 업무 협의회 가나다라 항에 해당하는 걸 저희가 그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업무 범위를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이게 이렇기 때문에 우리 탈 수 있어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우리의 보호장치라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전문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법에서 정한 업무 범위에 어떤 영역에 속하는지를 다 지금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전문간호사 교육협의회에서 요거를 가지고 한번 또 리비전을 최근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호계 내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협의가 좀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다, 이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라는 게 명확해져야 진료 지원 업무를 전문 간호사가 할 수 있으면 그 한 줄로 우리가 모두 법적으로 보호를 받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진행 상황이 필요한 거고요. 이 진료 지원 업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4조에 이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유할 것 플러스 이 두 번째 항 때문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데 아직 이 하위 법령이 정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앞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고 국회 토론회에서 최근에 며칠 전에 어디 성명서를 낸 간호단체 중에 하나가 문제시 삼은 건 그때 18개 분야를 하고 보건복지부 하위 법령을 만드는 정책 토론회였는데 백지 자료집이었습니다. 제목만 있고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로 토론회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 과연 간혹의 현안과 임상과 학계의 모든 의견을 다 수렴을 했는지가 좀 되고요. 전문 간호사 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이건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더 뭐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업무 범위 이 네 개 가지고 과연 임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 간호사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구체적인 행위가 명시되지 않았고 그 행위에 대한 어떤 가이드가 없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발전 방향을 아까 분야 통합, 그다음에 이 진료 지원 업무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단순히 지금 눈에 보이고 단순히 의사들이 요구를 하고 이걸 당장에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담 간호사를 저렇게 양성을 해내는 이 정책이 맞는 건지, 간호계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건지를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전문 간호사 제도로 통합안을 계속 주장을 하는 거고, 말씀드렸듯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거에 더불어서 이제 전문 간호사가 확대되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가 병원에서 수익성이 없기 때문이죠. 굉장히 고급 인력이잖아요. 네, 고급 인력이고 다석사 이상이니까 연봉도 세고. 그런데 요거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 얘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저 연구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가 작년 말부터 생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며칠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여기에서는 이제 기존에 이제 요번 의정 사태를 겪으면서 전공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의대 정원이나 뭐 이 간호대 정원 뭐 이런 것들을 다 따로 논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호사 대 환자 비율 뭐 아마 이런 것도 논의가 될 텐데 여기에 전문 간호사 수급에 대해서도 같이 포함해서 논의를 해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간호계가 20년, 30년 뒤를 내다봤을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지 우리의 제자들과 우리의 후배들이 어떤 환경에서 간호사다운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해야 저희의 향후 20년 뒤의 후배들이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간호사를 해야 하는 건 좀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장님 굉장히 귀중한 강의, 전문 간호사 제도의 법적 기반부터 정책 추진과 실천적 과제까지 폭넓은 통찰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전공의 부족에 따른 그레이존 문제, 전문 간호사 역할 정립에 관한 논의는 교육과 정책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Q&A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저도 이제 간호관리학을 전공했고 이제 법을 또 했는데 아마 시간이 짧으셔가지고 그 대법원 판결 간호사가 골수 검체 채취한 행위에 대해서 원심은 이제 유죄, 1심에서는 무죄인데 이제 원심 이게 형사소송이었잖아요. 그래서 원심에서는 유죄로 인정했고 아마 그거를 피고인 측이 이제 그 간호사 그쪽에서 항소를 했겠죠. 그래서 대법원이 결론적으로는 무죄인데 대법원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법률심이기 때문에 아마 원심이 법리 오류를 잘못해서 잘못 판단했다서 파기환송을 해서 다시 그 무죄가 된 걸로 그렇게 여기 참여하신 분 혹시 오해가 있을까? 대법원이 무죄를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진료 지원이라는 용어 같은 경우도 간호조무사나 전문 간호사에게 공통적으로 이게 쓰인다 하더라도 그 면허 수준이라든가 교육 훈련, 자격 체계에 따라 그 범위와 자율성이 명확히 구분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앞서 첫 번째 우리 특강 강의해 주신 그 대한간호정의회 그 회장님께서 정책 과정,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의제, 정책 의제, 그다음에 이슈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오늘 두 분 강의해 주신 그 일맥상통하는데 전문 간호사의 제도 확립을 위해서는 정책 과정 속에서 쟁점을 명확히 우리가 드러내고 이를 의제화해서 정치, 정치 활동 또는 정치 참여 전략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학장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자유롭게 이제 질문 채팅창에 올려주시거나 또 학장님 답변하시고 나서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치 참여 쪽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네, 영역을 좀 단순화한다거나 기타 등등 네네, 저희의 그 이슈화를 저희가 이제 이거를 실현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네네, 이제 했으면 좋은지 네, 전략적인 접근에 대해서 질문을 네. 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이 전문 간호사 관련된 연구나 활동을 16년도부터 해왔거든요. 이제 거의 10년인데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전문 간호사를 배출은 하지만 이 전문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각 대학에서 굉장히 애써서 내보내시지만 결국은 장롱 면허가 되고 전문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 병동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요. 이 의정 사태의 하나 장점 중에 하나가 기존의 전문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병동에 있었던 사람들을 실제 전문 간호사로 배치를 하는 병원들이 늘었습니다. 그거 면에서는 뭐 이게 저희가 수혜를 봤다고 하지만 기존의 전문 간호사와 관련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을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초반에는 전문 간호사나 전문 간호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의견을 아무도 대변해 주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전문 간호사 협회가 생기면서 스스로 대변을 하고 스스로 연구를 해서 스스로 데이터를 모으고 아무 데이터가 어디도 없습니다. 현황도 없었고 그래서 전국 데이터들을 계속 모으기 시작을 했고 그런 과정들에서 이제 아까 그 이명화 회장님 말씀하신 파워라는 전문 간호사와 관련된 어떤 에비던스나 이런 것들은 이 전문 간호사 협회 가면 있다라는 생각이 복지부에서도 몇 년 전부터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파워를 가지고 직접적인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생겼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목소리를 내지도 못했고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았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또 하나 이제 특히 간호계 내부에서 초창기에 들었던 건 저희 항상 그러잖아요. 간호계는 한 목소리여야 한다. 그 간호계 내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그냥 듣고 굉장히 장시간 동안 난상 토론과 뭔가를 해서 조금이라도 수렴을 해내는 과정들이 정책을 새롭게 입안을 하고 실현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반대되는 의견이나, 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하나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나머지 소소한 것들은 나중에 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제 생각엔 간호계 내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정치인분들과 같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한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정치인분들이 계시니까 사실은 힘을 받았던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진료 지원 업무와 관련한 국회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어마무시하게 열렸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국회의원들이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어떤 정책을 해나가고 이 진료 지원 진료 지원 간호사라고 하는 이 명칭도 사실은 좀 애매하지만 진료 지원 업무를 하는 대다수의 간호사와 그다음에 물론 전문 간호사도 포함이 되죠. 이런 사람들을 간호계에서 어떻게 접근을 할지에 대해서 명확한 토론의 장이 있어야 되고 다른 의견이라도 들어주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말로 후대 간호사들을 위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리더분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전문 간호사 교육 과정도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그 과정을 운영하시는 교수님들도 힘들지만 그 교수님들 말고는 사실은 관심이 없는 교수님들도 많으세요. 특히 정책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회의 될 수는 있지만 이런 주제로 사실은 굉장히 자주 해서 저희가 이런 현안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그런 의견을 또 받는 자리들이 생겨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예. 굉장히, 현장에서 많은 고민을 하셨던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간호관리를 전공했지만 2002년도에 이제 법대 그 박사 제 논문 주제가 전문 간호사랑 관련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제 그 법대 교수님이 왜 전문 간호사를 하려고 그래? 그냥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하지. 전문 간호사 되면 그만큼 법적 책임도 늘어날 텐데.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노동법 하시는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2013년부터 18년까지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마취 간호사회 역대 아마 우리나라 초기 마취 간호사 그 아마 그 미국인가 어디에서 오셔가지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트레이닝을 받았고 또 마취 간호사 회장님도 하셨던 노 교수님이 그 당시에 그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된다 해서 나보러 다시 마취간호사 회장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막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왜 우리는 전문 간호사가 많이 분야별 간호사에서부터 시작해야지 많이 됐는데 이게 현실화가 안 됐고 아까 그 임영화 회장님께서도 그거를 좀 의제로 삼아가지고 그러려면 근거도 있어야 되고 저희가 정책 대안을 이제 결정하는 데에서도 뭔가 같이 의사결정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아 이제는 좀 이제 무르익어서 어 환경적으로 그걸 우리한테 더 많은 걸 요구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하나의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저희가 음, 힘을 더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한간호정의회에서도 정책 그 제안 토론회도 한다라고 했는데 아, 회장님이 나가셨을 텐데 계셨더라면 좀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를 저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또 그런 토론회장에서는 복지부 저희가 워낙 김모임 포럼 자체가 지금 현안을 다루기보다는 저희는 미래를 이제 준비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복지부 담당자 복지부 공무원을 모셨을 때는 그분은 크게 이제 토론하는데 적극적으로 본인이 어느 이익 담치를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소비자 단체. 정말 어떤 질적이고 우리가 건강보험 재정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어떤 사람한테 당신들은 진료 서비스를 받고 싶은가 이게 앞으로 노인 발도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런 거에 저희가 같이 그분들을 우리가 동참해가지고 하는 부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학 그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래서 노인과 관련된 모든 정책은 대부분 다 사회복지학에서 다 그분들이 다 하고 있는 게 이미 그분들은 일찌감치 본인들의 그 이슈와 관련된 부분을 정치와 정책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지 먼저 앞서서 나간 것인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또 이제 교수님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아마 임상에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귀하게 이제 저희 학장님을 모셨기 때문에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현수 교수님도 참석하셨고 서현주 교수님도 화면을 켜고 계셔가지고 혹시 관심 있게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대학교 서현주입니다. 저희 김민영 교수님 워낙에 논문이랑 여러 가지 보도자료도 많이 뵀는데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매우 오늘 뜻깊고 감사한 그런 세미나였던 걸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좀 궁금한 게 여기 이제 강의록에서 슬라이드 38번 슬라이드에 저희가 전문가에서 업무는 이제 간호법 생계위원회 의료법 안에서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들어왔었는데 그 시행이 2022년 4월 19일인가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 이제 그 교수님 강의록 왼쪽에는 그게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간호법은 기존의 의료법에 있는 거 다 추출해서 가져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혹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뉴스 자료에서 본 거에서는 간호법과 의료법에서 뭔가 이제 뭐 간호법에 다 안 쓰는 거 의료법에 준하고 이런 거를 그렇게 제가 뉴스 자료에서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에서 업무는 왼쪽에 있는데 우리가 법사에서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만 있고 진료 지원 뭐 간호사라는 표현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 14조에 있는 진료 지원 업무 수행은 결국 전문 간호사가 하라는 건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왜냐면 전문 간호사 업무는 왼쪽에 있는데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이 아직 안 되고 옛날에 13개 분야로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건 시행규칙에 있고 이것들이 이제 통합으로 조정이 될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14조에 있는 진료 지원 업무는 전문 간호사 또는 그 교수님 강의록에 훈련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종양 예를 들어서 가나다라에 14조에는 1, 2 이런 것들이 왜 포함이 안 돼 이렇게 병렬로 돼 있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 부분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현재 정말 간호법은 우리법을 가져오고 거기에 이것만 추가가 된 그런 느낌으로 있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전문 간호사 업무대 진료 지원 업무 그 슬라이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네네. 이게 지금 법으로 있는 전부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문 간호사의 업무는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예시로 임상 쪽을 들고 온 거예요. 1번 보건부터 해서 11, 12, 네, 11, 12 해가지고, 아니, 요거 아니고요. 38번, 그 밑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밑에, 아래입니다. 네, 제가, 38번 슬라이드입니다, 네, 교수님. 요 다음입니다. 네, 요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전부고요. 그래서 이 전문 간호사 업무 관련해서 13개의 분야에 대해서 각각의 예를 들면 종양 전문 간호사는 처치, 주사 등 종양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종양 전문 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을 할 수 있다. 교육 상담 관리 전문성 향상 업무를 할 수 있다. 기타 필요한 간호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요 네 줄이 단 거예요. 분야별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예를 들면 센트럴 라인 리무벌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게 임상 현장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앞서서 보셨듯이 물론 간호법 시행 이전이긴 했지만 계속 그런 것들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냐라고 병의협이나 이런 데에서 고발을 해왔었기 때문에 요 네 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전문 간호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행위가 모두 다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냐?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거다라는 거예요. 예. 법적으로 전문 간호사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의료 행위들에 대한 판결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디도 정해진 잡 디스크립션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시범 사업에서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라고 하는 게 처음에 100 몇 개부터 시작해서 한 90 몇 개로 정리가 됐었거든요. 복지부에서 내놓은 게.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진료 지원 업무라고 명시를 한 거였고 이 14조의 1항을 보시면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자는 그걸 할 수 있다고 했으니 우리가 그 업무와 기존의 실제 임상에서 하고 있던 업무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잡 디스크립션이라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 가나다라에 매칭을 해놔야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간호사를 좀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뭔가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까 그 잡 디스크립션이 나온 거고요. 실제로는 이 전문 간호사 관련해서는 저 가나다라가 전부고요. 진료 지원 업무 수행에서 2항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어떤 업무를 할 수 있을 건가는 지금 아까 국회 토론회나 이런 데서 어,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아까 30개 정도로 줄었다는 게 아마 이 업무일 거고요. 이 교육과 자격 이걸 어떻게 할 거냐를 이제 간협은 18개 분야로 간협이 관리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맞는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그 미국에서 이제 전문 간호사를 하는 그런 이제 장들, 어떤 지역의 장들께서 이 2번 문항에 대한 굉장히 의견 제시를 조금 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나라의 PA가 미국의 PA가 아니잖아요. 아닌데 완전히 다른데 자꾸 PA 간호사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이분화시키는 것도 일단은 좀 그렇고 이 진료 지원 업무라는 건 미국에서도 가만히 놔두면 이제 수요 추계를 보시면 나중에 수요 추계에 나오는데 전문 간호사는 계속 늘어나는 수요 추계가 나오고요.
피해는 계속 줄어드는 수요 추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돌아갈 건데 이게 간혹의 내부에서 이렇게 전담이라는 저 별도 2항으로 추가적인 자격을 보유한 거를 뒀어야 하나? 뭐 이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저희가 간호법에 명시된 내에서 지금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나가려고 하는 상황이라, 네, 그래서 사실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그 학장님께서 강의하시면서 다양하게 전문 간호사, 뭐 전담 간호사, 간호사인데 그게 좀 두 개로 이렇게 가면서 전문 간호사의 영역이 조금 더 늘어나거나 간호사가 어떤 진료 지원 업무, 전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14조 제2항에 있는 추가적인 그 기존의 간호사 영역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전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 과정을 뭐 그게 무슨 학위 과정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 분 정도 더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장현수 교수님 의견 있으신가요? 질문이나? 없으신가? 아, 오늘 굉장히 그 전문 간호사의 그 연역이라든가 현안 쟁점, 그다음에 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제적이고 그런 강의를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저희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더 나은 포럼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하오니 QR코드에 접속하셔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차 김모임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점심시간 누리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우리 학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강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